신림동에 소름 끼치는 고시원 괴담상. 내가 신림동에 있는 S고시원에 들어간 것은 7월 말이었다. 사시 2차 불합격 결과가 나오고 몇 달을 방황하다가 너무나 흔한 말이지만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택한 고시원 행위였다. 낙방하고 난 뒤 몇 달을 위로줄랍시고 술에 쩔어 지냈더니 돈이 모자라서 애지중지하던 깁슨 레스폴 커스텀 기타까지 팔아야 했다. H대학 보컬그룹에서 기타를 칠 때 5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산 보물 1호였다. 그것을 낙원상가의 중고매장에 헐값으로 넘기며 생각했다. 반드시 올해 합격해서 첫 검사 월급을 룸살롱 호스티스 가슴골이 아니라 이놈을 다시 사는 데 써야겠다고. 신림동에 널리고 널린 고시원 중에서 특별히 S고시원을 택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우연히 보게 된 주간 고시 소식에 매년 너댓 명의 고시 합격자를 배출해내는 이른바 명당으로 소개된 곳이었던 것이다. 너댓 명이라고 하면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전체 수용 인원이 50명이 고작인 작은 고시원에서 너댓 명이면 놀라운 합격률이었다. 보통 고시원 쪽방이 한쪽 면에 10개씩 늘어서 있으니까 매년 그중 한 방에는 축 합격 플랜카드가 붙는다는 뜻이다. 10연발 권총에 랜덤으로 총알을 한 발 넣어보자. 그걸 머리에 대고 소면 1억을 준다고 해도 진심으로 선뜻 응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10%라는 수치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방이 다 찼는데요. 방학 시즌인데다 고시 소식에 나오면서 진짜 순식간에 꽉 찼다니까요. 지금 예약하셔도 2달은 기다리셔야 해요. 눈이 반쯤 감긴 총무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앞이빨이 툭 튀어나온 마른 남자였는데 벌써부터 훌떡 벗어진 이마에는 벌건 반점이 일장기처럼 찍혀 있었다. 아마 뼈밖에 없는 팔뚝에도 같은 문양이 찍혀 있을 것이다. 두툼한 헌법책은 책상 뒤쪽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있었으니 용도를 알만했다. 고시원 총무를 몇 년쯤 하다 보면 누워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나 보다. 어제 전화드렸을 땐 방 하나가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따지듯이 묻자 총무는 아 그거 하면서 뒷머리를 벅벅 긁었다. 제가 잠이 덜 깨서 잘못 말씀드렸어요. 원래 그 방은 비어있는 방인데. 원래 비어있는 방이요? 어이가 없었다. 비워두기 위해서 있는 방이라니. 그게 사정이 좀 있어요. 실생들 불만이 유난히 자주 들어오는 방이라서 작년 가을 이후로 가끔 청소할 때 빼놓곤 잠가두고 있거든요. 총무가 이제 잠이 깨는지 발음이 좀 또렷해졌다. 튀어나온 앞니로 아랫입술을 잘근 씹으며 잘도 짓거려댄다. 불만이라니요? 별건 아니에요. 자꾸 옆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문 앞에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집중이 안 된다고도 하고 원래 고시원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방음도 잘 안 되고 사람도 많고 유독 그 방만 그런가요? 위치상 문제될 건 없어요. 세면실이나 휴게실하고도 떨어져 있고요. 아, 창가 쪽이라서 외부 소음이 좀 있긴 해요. 창문이 상가 주차장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도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유독 그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신경이 좀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꾸 불만이 들어오면 고시원 이미지도 있고 해서 아예 그 방은 접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 방 번호가 666호실인가요? 1028호실이라든지 246호실인데요. 종무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거라면 별로 겁나지 않는 번호였다. 일단 보여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은 보기만 할게요. 총무는 만화에나 나올 듯한 표정으로 잠시 하고 미간을 찡그리더니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오세요. 총무가 앉아있던 책상에는 법전 대신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여기에요. 문을 열자 환한 햇살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방 안이 어두침침했다. 창가방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햇빛이 드는 쪽이라 낮에는 커튼을 쳐놔요. 총무가 창가에 다가가서 검은 커튼을 좌우로 열어젖히자 비로소 방 안이 환해졌다. 그것은 차마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의 크기였다. 차라리 넓은 관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았다. 내 키가 180을 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다행스러웠던 적도 없었다. 아마 그랬다면 정수리와 발바닥을 양쪽 벽에 딱 붙이고 잠을 자야 할 판이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발을 책상 밑 공간으로 넣어야 하는 침대 하나가 부피를 점유하고 있는 물체의 전부였다. 새로 도배했는지 벽지는 깨끗했다. 고시원생 중에는 낮밤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커튼은 모두 검은색이에요. 뭐 처음엔 어둡네 음침한 애들 하셔도 나중엔 적응하시더라고요. 검은 커튼이라 특이하군요. 정말 먹물처럼 검은 커튼이었다. 곰지와 엄지로 살짝 비벼보니 비단결같이 결이 촘촘하고 매끈한 질감이 느껴졌다. 이 정도 밀도로 직조되어 있으면 대낮에도 햇빛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문과 천장 사이에 폭 10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 커튼의 끝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커튼이 망가지거나 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걸까? 이 방으로 하고 싶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꼭 이 고시원에 들어오고 싶었고 남는 방은 이 방 하나뿐이었다. 이거 참. 종무가 또다시 밑발로 아린 입술을 깨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원장님께 말해보고요. 총무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잠시 후 나에게 246이라는 숫자가 적힌 작은 열쇠 하나를 주었다. 쓰셔도 된대요라니 싱거울 정도로 간단했다. S 고시원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의 2층에 위치해 있었다. 지하에는 찜질방이 있었고 1층에는 종합상가, 2층에는 고시원 및 병원이 있었다. 그 위로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수직으로 올라갔다. 특히 상가에 해당하는 이 2층의 면적이 넓어서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은 시루떡 위에 전병을 포개어 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고시원 뒤쪽에는 건물 주차장이 있었다. 한쪽에 청소도구나 삽, 쓰레기 수거 포대 등을 모아두는 컨테이너 창고가 있었고 담장을 따라 폭 1.5m 정도의 작은 텃밭이 빈둘러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누가 돌보고 있는지 상추나 호박 따위의 야채류가 자라고 있었다. 창문은 모두 건물 뒤쪽의 주차장을 면해 있는데 일렬로 쭉 늘어선 10여 개의 창문에 모두 검은색 커튼이 쳐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내 방 창문이 어디쯤일까 속으로 위치를 계산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커튼 사이로 둥글고 흰 물체가 불쑥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관리인 몰래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시생들의 얼굴이었다.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었던 것이다. 주차장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 막 2층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거무튀튀한 물체 2개가 내 발 앞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둑고양이 한 쌍이었다. 둘 다 살이 뒤룩뒤룩 쪄서 거의 개만한 크기였다. 한 마리는 온몸이 새까맣고 다른 한 마리는 회색 바탕에 갈색 얼룩반점이 있었다. 놈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 같은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내가 쉿하고 발을 구르자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지르고는 주차해 놓은 트럭 밑으로 느릿느릿 사라졌다. 고시원 내부는 눈목자 구조로 되어 있었다. 획 하나하나가 방이 있는 공간이고 획과 획 사이가 통로에 해당되었다. 방의 개수는 가로 맨 윗변에 창가가 있는 방이 10개. 그것과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방이 10개. 두 번째 통로의 위쪽에 방 10개. 역시 통로를 마주보는 방 10개. 그리고 맨 아래쪽 통로의 위쪽에 방 10개 이렇게 총 50개였다. 맨 마지막 벽은 건물 복도와 고시원을 경계 짓고 있는 벽이어서 방이 없었다. 내가 있는 246구는 맨 윗변 창가 자리의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방에 해당되었다. 입구나 세면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생활소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위치였다. 소음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고시원 전체를 매캐하게 뒤덮고 있는 독특한 향냄새였다. 어쩌면 50명에 육박하는 남자들이 일제히 뿜어내는 노총각 특유의 냄새인지도 몰랐다. 쑥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제사향 같기도 한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성인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은 생각보다 많았다. 잠만 자고 밥은 밖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그저 이부자리나 들여놓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었다.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면 샴푸, 비누, 치약, 칫솔이 필요했다. 갈아입을 위아래 옷도 필요했고 옷이 있으면 그것을 담을 수납 상자도 필요했다. 옷은 입으면 빨아야 한다. 세제는 개인 부담이니 그것도 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세탁한 빨래를 넣고 다닐 빨래 바구니와 건조대에 걸을 옷걸이도 필요했다. 벽에 수건이나 바지 따위를 걸 수 있는 가니고리도 샀다. 차마 고시원에서 망치를 휘두를 용기는 없었다.
옷 수납 상자와 빨래 바구니 등은 둘 공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조립식 선반에 두었다. 그 밖에 공부에 필요한 온갖 문구류 따위를 사고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를 듀오백으로 바꾸고 나니 어느새 깁슨 기타를 판 돈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토록 아끼던 기타의 부속을 하나하나 뜯어서 치약이나 빨래 바구니 따위와 바꾸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우울해졌다. 인터넷 쇼핑은 여러모로 편리했다.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손품만 팔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요즘은 주문하고 다음날이면 배송이 되니 양손을 비닐봉지를 서너 개씩 들고 시장을 돌아다닐 일도 없었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기발하고 재미있는 물건들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프로젝션 알람 시계였다. 일반 자명종 시계와 달리 레이저 빔 같은 것을 벽에 쏴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였는데 불을 끄면 붉은 빛으로 된 시간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원하는 곳은 천장이고 벽이고 상관없이 시간을 표시할 수 있어서 자다가 핸드폰을 열지 않고도 바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입구 쪽 선반 위에 놓아서 커튼에 투사되도록 해두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내가 공부하다가 고개를 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였다. 침대에서 머리를 그 반대쪽으로 놓고 자니까 그렇게 해야 누운 상태에서도 한눈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날 대전에 있는 집에서 택배로 붙여준 짐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하루 종일 쇼핑을 다니고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책은 한 자도 들여다보지 못했다. 30분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막 책상에 앉는데 누군가 노크를 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이 키 큰 청년이 플라스틱 쟁반에 커피 2잔을 받쳐 들고 있었다.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긴 갈색 머리에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아직 안 주무셨네요. 235호에 사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분이 오셨다길래 인사드리러 왔어요. 우리 고시원의 최대 장점이 바로 가족적인 분위기이거든요.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창민이라는 청년은 불쑥 커피잔을 내밀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신경을 긁는 부자연스러운 하이톤이었다. 남자가 억지로 여자 목소리를 흉내는 듯한.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지는 않았지만 손수타운 커피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꾸벅하고 그가 내민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일단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싱크대에 쏟아버릴 생각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 고시원 특유의 총무실 커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혀를 가져다 댄 것만으로도 들쩍지근한 설탕 기운이 느껴졌다. 끝맛은 약간 씁쓸했다. 제 별명이 고시원 미쓰리예요. 커피나 컵은 총무실에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 타서 드시면 돼요. 아니면 말씀하시면 제가 타드릴게요. 창민은 여자같이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었다. 말로만 듣던 게이인가.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진다. 나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여기서 비적대고 있을 생각인지 궁금해졌다. 새벽 1시다. 다른 방에서 시끄럽다고 할까봐 아까부터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어떤 시험 준비하세요? 창민이 물었다.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와, 어려운 거 하시네요. 저도 재작년까지 사시 준비하다가 도저히 가망이 안 보여서 7급 공무원으로 바꿨어요. 저번 달에 서울시 일반 행정직 시험을 봤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붙기만 한다면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내 방문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고시와 정치와의 관계, 경제, 사회 문제까지 끊임없이 짓거려댔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면 그가 연거푸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이유에 그의 탓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사회 탓이라는 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 시간에 남의 방문 앞에 버티고 서서 수다를 떠는 것을 보면 예절에도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조금씩 짜증이 밀려왔지만 그냥 듣고 있기만 하기도 멋쩍어서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며 커피를 홀짝거렸다.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포장마차에서 고생하신다는 어머니의 감동적인 인생 역정까지 말한 후에야 그의 수다는 끝이 났다. 그때쯤 커피와 함께 나의 인내심도 슬슬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거 첫날부터 제가 말이 너무 많았군요. 안 그래도 짐 정리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사실 그 말은 30분 전에 나왔어야 했다. 아니요, 덕분에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만.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보험 설계사같이 끈덕지게 달라붙던 그를 돌려보내고 나자 갑자기 피로감이 확 밀려왔다. 커피를 마셨는데도 정신이 몽롱했다. 하긴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속설은 커피를 마셨으니 잠이 안 올 것이다라는 자기 체면 때문이라는 기사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 나는 책상 위에 엎드려 문제집에 얼굴을 처박은 채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다음날 핸드폰 알람 소리에 깨어나 보니 아침 8시 반이었다.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일어난 것처럼 허리랑 어깨가 쑤셨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리한 자세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기 때문이었다. 뇌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린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꿈은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청각적인 이미지와 후각적인 이미지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었다. 쿵쿵거리며 벽을 두드리는 소리, 도살장 짐승의 단말마 같은 사람의 비명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부산한 발자국 소리, 알 수 없는 중얼거림, 그리고 말린 쑥 같은 이상한 향냄새와 비릿한 피냄새. 첫날이라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정신사나운 꿈이었다. 기지개를 켜니 뭐가 손끝에 걸려서 바닥에 떨어졌다. 놀라서 반사적으로 받아찼다. 어제 마시다만 커피잔이었다. 흑갈색 커피 찌꺼기가 바닥 가장자리에 오목한 모서리를 따라 젤리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창민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가느라고 가져가는 것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었다. 총무실에서 가져온 거라고 했겠다. 나는 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도 꿈속의 불쾌한 소리들이 군화를 신은 채 온 집안을 헤집은 군인들처럼 나의 뇌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총무는 침상에서 성경책을 베개 삼아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밤에는 무엇을 하길래 낮에 이렇게 자는 것인지 궁금했다. 몇 번 본 적은 없지만 볼 때마다 졸린 표정 아니면 엎드려 자는 모습이었다. 데스크에선 총무 대신 운동선수같이 어깨가 딱 벌어진 땅딸막한 남자가 대신 사물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커피잔을 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아, 새로 오신 236호 최준영 씨죠. 컵은 이리 주세요. 사내는 컵을 받더니 티슈를 정수기 온수에 적혀 익숙한 솜씨로 즉석 설거지를 했다. 이런 위생 상태로 관리되는 컵인 줄 알았으면 보약이라고 해도 아마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217호 강동윤이라고 해요. 보시다시피 총무가 시원찮아서 가끔 대신 일을 봐주고 있죠. 준영 씨랑은 같은 통로에 있으니까 아마 자주 마주칠 겁니다. 남자가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고 싱긋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엉겁결에 마주친 사내의 손은 나무 뜬껍질처럼 울퉁불퉁하고 거칠었다. 바이스로 조이는 듯한 묵직한 악력이 느껴졌다. 와, 운동하시나봐요. 자세히 보니 동윤이라는 남자의 체격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건장함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 키가 다소 작아서 그렇지 두툼한 가슴 근육 때문에 티셔츠가 터질 듯이 긴장되어 있었고 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은 거의 내 허벅지랑 비슷할 정도로 우람했다. 뭐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운동밖에 없을까요? 어차피 경찰 시험 보려면 실기 시험도 대비해야 하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신데요. 아직 멀었어요. 옆 건물에 T 헬스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고시원생이라고 하면 회비도 10,000원이나 할인돼요. 혹시 운동 좋아하시면 같이 하실래요? 아니요, 전 운동이라면 질색이라서요. 이런 고릴라 같은 놈과 같이 운동을 하다간 걸어 나오기도 힘들 것 같았다. 그때 마침 잠을 깬 총무가 본격적으로 대화에 가담할 기미가 보이길래 나는 소변이 급하다는 핑계로 황급히 총무실을 빠져나갔다. 정말이지 너무 가족적이어서 피곤한 사람들이었다. 총무실 옆에 현관에서 슬리퍼를 꿰차며 보니 흙 묻은 운동화 몇 켤레가 보였다. 아직 물기도 마르지 않은 갈색 진흙이 밑창에 지저분하게 붙어 있었다. 축구를 했는지 농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런 정도면 밖에서 털고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젠가 정신이 말짱한 상태의 총무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유의가 밀려왔던 것이다. 화장실은 총무실에서 나와 오른쪽 복도를 따라 쭉 올라가면 그 끝부분에 있었다. 나는 가운데 소변기 앞으로 가서 지퍼를 내렸다. 끽! 나의 움직임을 감지한 센서가 물을 한 차례 흘려보낸다.
낡은 건물에 비해 화장실은 비교적 시설이 좋았다. 변기도 좌변기였고 소변기와 세면기에도 모두 센서가 달려 있었다. 오줌이 방광을 거쳐 요도를 흐르는 느낌이 짜릿하다. 오줌 누울 때면 오래전에 끊었던 담배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소변기 정면에는 금연이라고 써 붙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짓궂은 누군가가 그것을 라이터불로 이리저리 찢어넣어서 거무스름하게 탄 자국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흘린 자국 하나하나에 흡사 사람의 얼굴처럼 눈, 코, 입에 해당하는 부위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검게 타 있었다. 물론 완전한 형상도 아니고 이리저리 일그러진 모습이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 얼굴로도 보였다. 내 눈에는 그것이 왠지 지옥 불길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의 얼굴로 보였던 것이다. 밤새 내 몸속에 축적된 1리터에 가까운 동 액체를 한꺼번에 털어내고 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대충 소변의 물기를 털고 지퍼를 올리려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소변기에서 삐 소리가 나며 물이 흘렀다. 마치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또다시 몸이 부르르 떨린다. 소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23도는 내려간 것처럼 서늘해졌다. 팔뚝이 솜털이 솟소소 일어나는 느낌이었다. 오작동이겠지. 관리인에게 말해야겠어. 가끔 센서가 고장나는 소변기가 있었다. 그런 소변기는 하루 종일 물을 흘려보내 화장실 바닥을 흥건하게 만들곤 했다. 내 옆에 있는 소변기의 센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지퍼를 올리고 세면기 쪽으로 몸을 돌리자 뒤쪽에서 다시 시해하고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나란히 있는 두 소변기에서 동시에 내려가는 소리였다. 내 옆에 나란히 서 있던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오전 9시다. 화장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로 환했다. 귀를 기울여 보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개시하는 도시의 부산한 소리가 들려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라니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이 파고들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울렁거리는 이 느낌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나는 세면기로 달려갔다.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가 내 손을 감지하고 차가운 물을 내보낸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벅벅 씻었다. 정신 차리자. 아직 잠이 덜 깼으니 그렇지. 나는 양손을 모두어서 차가운 물을 한 움큼 받아 세수를 하기 시작했다. 푸아푸아 잡스러운 생각을 떨쳐낼 듯이 일부러 입으로 큰 소리를 내며 얼굴을 닦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얼굴을 닦는데 어느샌가 얼굴에 와닿는 물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뭘 닦고 있는 거지? 물기를 담은 양손으로 가만히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얼굴이 없다. 대신 차가운 누군가의 손이 느껴진다. 마디가 없는 가늘고 길쭉한 손이었다. 번쩍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정면의 거울에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내 얼굴이 보인다. 두려움에 휩싸인 두 눈을 바보처럼 부릅뜨고 있다. 뭐였지? 방금 느껴진 누군가의 손은 단순한 착각이었나? 잠깐, 뭔가 이상하다. 내 머리의 정수리 한가운데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단순히 머리가 떠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 머리 위에 누군가의 머리를 포개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천천히 상체를 숙여보았다. 정수리 부분의 검은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 마치 내 뒤에 나와 겹쳐서 서 있던 누군가의 모습이 천천히 드러나듯 조금 상체를 숙이자 마침내 내 뒤쪽에 있는 그것의 창백한 이마가 드러났다. 조금 더 고개를 숙인다. 그 밑으로 보이는 붉게 충혈된 눈.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휙 뒤를 돌아보았다. 없다. 아무도 없다. 밝은 화장실엔 나뿐이다. 역시 신경과민이었다. 그때 아무도 없는 내 뒤쪽에서 삑하고 세면기의 센서가 작동하더니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도망치듯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복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고시원이 있는 2층에는 미술학원도 있었다. 복도에는 미술학원 꼬마들이 그린 그림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다. 아마도 솜씨자랑 겸 새로운 수강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리라. 그림들의 소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와 손잡고 놀이공원에 간 그림. 박 터트리기를 하고 있는 학교 운동회, 소풍 등이 크레파스로 천진난만하게 그려져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그림답게 사람의 비율도 제각각이었고 원근법도 엉망이었다.
아빠의 키가 거의 2m도 넘게 그려져 있기도 있고 위치상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커 보이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크기를 도화지에 옮겨놓았을 것이다. 아빠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거인처럼 보일 테니 그렇게 그렸을 테고 아이들은 원근법보다도 중요한 사람 순으로 크게 그리는 것 같았다. 색감도 독특했다. 사람의 얼굴을 분홍빛으로 칠한다든지 태양을 파랗게 색칠한다든지 하는 식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그림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고시원이 있는 상가 건물 전체를 묘사한 풍경화였는데 하늘에서 위로 내려다본 구도였다. 헬기라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직접 관찰하고는 그릴 수 없는 각도였다. 보통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도면 탁월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었다. 건물 뒤쪽의 큰 가로수 옆에는 그림을 그린 본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숨어 있었는데 우스꽝스럽게도 가로수보다도 더 크게 그려서 있었다. 얼굴은 거의 모여라 꿈동산 수준. 저래서야 아이 뒤에 가로수가 숨는 편이 나을 듯 싶었다. 아이의 얼굴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멜빵 청바지에 원색적인 빨간 운동화가 눈에 확 띄었다. 어쨌든 아이는 화초만한 가로수 뒤에 숨어서 무언가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것은 고시원 건물 전체를 칭칭 휘감고 있는 듯한 거대한 뱀이었다. 뱀이라기보다는 용에 가까운 크기였는데 건물을 두세 번 휘감고 있는 몸통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특이한 것은 뱀의 얼굴이었다. 뱀의 대가리 대신 사람의 얼굴이 있었던 것이다. 눈을 하얗게 치켜뜨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하늘빛에 가까운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입에서는 두 갈래로 갈라진 검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는데 서툴게 그려진 그림인데도 묘하게 두려움을 자극했다. 혼자 생활하는 데 있어 세탁은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다음날 팬티 바람으로 학원에 가고 싶지 않으면 밀린 빨랫감부터 해결해야 했다. 고시원에 들어온 지 겨우 이틀째인데 내 방문 바로 위쪽에 있는 쇠로 된 옷걸이에는 벌써 3분의 1 정도 빨랫감이 널려 있었다. 약 2m 정도의 높이에서 방을 가로지르는 튼튼한 쇠봉이었다. 빨래는 밖에 있는 건조대에 거셔도 되고요. 수건이나 속옷 같은 건방에 있는 쇠봉에 거세요. 특히 여름이라 수건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이 막 가져다 쓰기도 하거든요. 첫날 총무가 세탁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한 말이었다. 혹시 자다가 쇠봉이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거 꽤 튼튼한 거예요. 고시원 자체가 옛날 건물이라 벽이 요즘 고시원같이 합판이나 석고보드가 아니라 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쇠봉도 건물 지을 때부터 벽 속에 묻혀 있던 거라 사람이 매달려도 끄떡없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턱걸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만두기는 했지만요. 나는 그 튼튼하다는 쇠봉을 올려다보며 빨래 바구니를 들고 방문을 나섰다. 세탁실로 가려면 내 방문을 나와 양쪽으로 마주 본 문이 쭉 늘어서 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야 했다. 귀신이 밤마다 방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고 다닌다는 괴담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구조였다. 여름에는 대개 반쯤 문을 열고 생활해서인지 방마다 발이나 천이 쳐져 있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방번호를 외우기 힘드니까 편의상 천에 그려진 그림으로 호칭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태극 기방 비치타월 방 이런 식이었다. 내 방은 일명 스파이더맨 방이었다. 문 가리개로 쓰는 대형 비치타월에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옆방을 슬쩍 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 위쪽 좁은 창을 통해 불이 켜져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했다. 바로 옆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세탁실에 들어서자 눅눅한 증기가 확 얼굴을 덮친다. 샤워실과 공용이라 누군가 더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샤워기 쪽에 처진 간이 커튼 밑으로 남자의 두 발이 보였다. 그 밑에서 붉은 피가 물에 섞여 아메바처럼 꿈틀거리며 타일골을 헤치고 흘러내렸다. 어디 다쳤나? 커튼 뒤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서 있는 남자의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낮은 톤으로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걱정되긴 했지만 뭐라 말을 붙이기도 어색했다. 나는 샤워실 구석진 곳에 있는 세탁기를 열고 그동안 쌓인 세탁물을 쏟아부었다. 세탁기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세제를 뿌리고 작동 버튼만 누르면 끝이었다.
버튼을 꾹꾹 누르고 손을 털자 세탁기는 주책맞은 아줌마처럼 몸을 실룩거리며 빨래를 돌렸다. 세탁기에 표시된 남은 시간 38분이었다. 스터디 자료나 정리하고 오면 딱 맞을 시간이었다. 막 세탁실을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어서 나가 하고 버럭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났다. 아니 차라리 느낌이랄까?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상상할 때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다. 퍼뜩 놀라서 다시 들어가 보았다. 내가 거칠게 문을 연 반동 때문이었는지 샤워 커튼이 약간 펄럭였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맨발로 샤워실로 뛰어들어가 커튼을 젖혀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수가. 아까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벌써 나갔나? 아주 잠깐 사이였는데 발에 뭔가 뜨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희미한 핏줄기가 내 새끼발가락을 휘어 감고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머리카락과 오물로 막힌 배수구에는 아직 붉은 기운이 엷은 띠를 이루며 불길한 구름처럼 맴돌고 있었다. 준영아 이사는 잘했니? 학교 식당에서 만난 형민이 식판을 들고 앞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형민은 함께 민법 스터디를 하는 법대 동기였는데 음악적 취향이 비슷해서 신입생 때 함께 보컬 그룹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형민이 군대를 가기 전이었던 2년 전 위스퍼라는 낯뜨거운 이름의 밴드에서 나는 기타를 형민은 드럼을 맡았었다. 형민은 식판을 내려놓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기도를 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한때 같은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팀을 하기도 했지만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형민에 비해 신앙에 대한 열정이 미지근한 편이었다. 형민이 기도를 하는 사이 나는 그의 식판에서 소시지 부침 하나를 집어 내 입에 날름 집어넣었다. 미안하다야. 내가 좀 도와줬어야 하는 건데. 형민이 눈썹을 팔자로 늘어뜨리고 웃으며 계란, 국을 떠먹었다. 소시지가 없어진 것은 모르는 눈치였다. 그런 쥐구멍 많은 데 들어가는데 도와줄 것까지 있냐? 등산용 배낭으로 2번 나르니까 끝이더라. 집에서 가져올 건 가져오고 살 건 사고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 피곤해 보이는데. 말도 마. 어저께 침대가 삐걱거려서 3시까지 잠도 못 잤다. 이건 뭐 야전 침대도 아니고 옆방에선 조용히 하라고 계속 벽을 쳐대지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새벽엔 또 웬 모기가 그렇게 극성이던지 잠을 못 자서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골이 띵했다. 팔 다리도 밤새 긁어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나저나 기타도 팔았다며? 이제 음악 안 하려고? 일단 생활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지. 같이 합격해서 판검사 밴드 만들기로 했잖아. 걱정 마 임마. 올해 합격만 하면 훨씬 좋은 걸로 다시 살 테니까. 나는 말하는 틈틈이 밥과 반찬을 보리 미어져라 입에 쑤셔 넣었다. 돈을 아끼느라 밥다운 밥을 먹어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그런데 어느 고시원이야? S 고시원. 다행이다. 혹시 그쪽에 H 고시원이라고 들어봤어? H 고시원. 처음 듣는데. 예. 이 바닥에 떠도는 시임동 H 고시원 사건 몰라? 유명한 건데. 형민은 아예 자기 식판도 옆으로 밀쳐놓고 상체를 내 쪽으로 기울였다. 뭐야 그건. 9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H 고시원이라는 곳에 한 여자 고시생이 살았대. 한 5순가 6순가 했던 장수생이었나봐. 90년대면 거의 15년 전 아니야. 무슨 전설의 고향이냐? 좀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왜 지방에서 상경해서 친구도 없이 공부만 하는 얘들 있잖아. 밥도 혼자 먹고 공부도 혼자 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얘들. 그 여자도 그런 유형이었나봐. 그래도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꿇었으니 짬밥이 있는지. 실력은 웬만한 학원 강사 뺨쳤다는군. 학원에서 누가 물어봐도 척척이었대. 한마디로 요즘에 나와 같은 상태였군. 실력은 딴판이지만 아무튼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뻐서 꽤 눈에 띄는 여자였나봐. 하긴 당시엔 고시 공부를 하는 여자 자체가 희소성이 있는 시대였으니 오죽했겠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한테 찝적대는 남자는 없었대. 성격이 안 좋았나? 아니, 그 여자의 특이한 모습 때문이었어. 일종의 징크스였던 거지. 어떤? 특이하게도 그 여자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야 형민이, 주영이, 오랜만이다. 그때였다. 또 다른 스터디 멤버인 동현이가 나타난 것은
그 뒤로 대화의 주제가 어찌어찌 고시 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나는 형민의 뒷이야기를 못 듣고 말았다. 당시에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형민은 물론 나조차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당분간은 말이다. 나는 스터디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총무실부터 들렀다. 택배가 올 것이 있었다. 웬만한 우편물은 총무실에서 받아두었기 때문에 낮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어 편리했다. 혹시 246호실로 택배 온 것 있나요? 문을 열자 총무실에는 웬 낯선 여자가 와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기품 있어 보이는 단아한 정장 차림에 자연스러운 갈색 퍼머 머리가 나이에 맞지 않게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아, 준영씨, 우리 원장님 처음 뵙죠? 최경란, 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얼결에 인사를 하자 여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미용실 원장 같았다. 우리 원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곳 건물주이신데다 현직 변호사이시거든요. 당시에 여자가 사시에 합격했으니 정말 대단했죠. 대단하긴 뭘. 누구나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걸. 박군도 열심히 하면 올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원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웃을 때 양볼에 보조개가 움푹 들어가서 나이를 무색게 하는 섹시함마저 풍기고 있었다. 최준영 씨라고 했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총무실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곳을 인수한 이유도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래서이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고요. 원장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희고 긴 손가락이었다. 약지 손가락에는 십자가 모양 반지가 있었다. 십자가의 사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진 변형된 십자가였다. 참, 잊을 뻔했네. 준영씨 앞으로 택배 온 게 있어요. 그제야 총무가 나에게 종이 상자를 내밀었다. 내 방에 들어와서 상자를 열자 신문지에 돌돌 쌓인 조그만 화분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파리지옥이라는 식충식물이었다. 요즘 들어 모기가 기승을 부렸다. 낮의 환기를 위해 잠깐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틈에 잠입하는 것 같았다.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잠을 청하다 보면 윙윙거리는 소리도 없이 허벅지나 팔뚝이 따끔거렸다. 불을 켜고 찾아봐도 이 영악한 놈들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에프킬라나 전자 모기향을 사자니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려졌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 파리지옥이라는 식충식물이었다. 이를테면 무당벌레를 키워서 벼멸구를 잡는 식의 천적요법이었다. 그러나 화분을 꺼내본 순간 나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택배기사의 부주의로 화분에 흙이 쏟아졌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식물의 크기가 내 예상보다 훨씬 작았던 것이다.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에 클로즈업 사진으로 봤을 때는 숟가락만한 덫으로 철컥철컥 파리나 모기를 잡아대는가 보다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 기우비게만 한 여린 잎사귀가 자그마한 본체에 안쓰럽게 붙어 있었다. 이래서야 모기는커녕 진드기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았다. 심지어 내가 죽은 모기를 덫에 놓아주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관상용으로 놔두기로 했다. 고시원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그날 목표한 분량의 공부를 끝내고 파김치가 되어 침대에 드러누웠다. 등이 침대 매트에 닿자마자 두두둑 소리가 나며 침대가 한쪽으로 찌그러졌다. 그 바람에 나는 침대에서 떨어져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월 26만원짜리 고시원에서 고급 침대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좀 심했다. 다시 조심스럽게 눕는다. 안락한 쿠션감은 고사하고 뒤척일 때마다 녹슨 스프링에서 작은 동물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옆방에 들릴까봐 신경 쓰여서 잠도 오지 않았다. 옆방 사람은 지나치게 민감했다. 아니 거꾸로 옆방이야말로 소음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시도 때도 없이 벽을 두드려대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자리에 누워서도 한동안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니 또다시 침대가 비명을 질러댔다. 쿵쿵.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다. 나는 내일 당장 침대를 드러내고 대신 요를 깔고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뒤꿈치를 들고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벽을 두드려대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내 방,
즉 246호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특이했다. 시도 때도 없이 벽을 두드려대는 옆방 사람도 그랬지만 내가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이상했던 점은 거울의 배치였다. 거울이 벽이 아니라 책상 정면에 책꽂이에 걸려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도 완전한 정면이 아니라 좌우로 약간씩 비껴서 두 개의 거울이 붙어 있었다. 이건 마치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바로 내 등 뒤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거울. 자동차의 백미러 같잖아. 아마 나보다 먼저 이 방을 썼던 사람이 부착한 거울일 것이다. 도대체 이 좁은 방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귀찮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차마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기조차 꺼려지는 것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하긴 나부터도 밤중에 혼자 공부하다 보면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누군가가 가만히 서서 내 등을 쏘아보는 것 같은 느낌. 괜히 목덜미를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등골이 스멀스멀하고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 사람이란 자신의 시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 도사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제멋대로 생각하고 그 망상을 점점 구체적으로 키워간다.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본능적 감정에 어둠이라는 촉매가 융합하여 발생한 무생무취의 유독가스가 인간의 나약한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거울을 백미러처럼 부착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 못해 좀 유아적이기까지 했다. 나는 그것을 떼어서 왼쪽 벽에 있는 큰 거울 밑에 나란히 붙였다. 두 개의 작은 거울을 나란히 걸어놓으니 큰 거울의 폭과 거의 비슷해서 세 개로 분할된 전신 거울처럼 되었다. 위쪽의 큰 거울이 내 얼굴부터 가슴 부근까지 비추었고 밑에 작은 거울 두 개가 몸통과 양쪽 팔을 비추었다. 나는 우통을 벗고 보디빌더처럼 폼을 잡으며 마른 근육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았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체중이 4kg나 빠졌다. 그나마 팔굽혀펴기로 만들어 놓았던 약간의 가슴 근육도 다 사라졌다. 그래도 아직은 여자들이 보기에 매력을 느낄 만한 군살 없는 몸매다. 복근, 팔 근육, 어깨 근육 몸을 움직일 때마다 세 개로 분할된 화면에서 몸의 각 부위가 미묘한 시차를 두고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다. 아, 그때 내 입에서 가느다란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 오른손을 비추던 작은 거울 속에 내 손 대신 창백한 여자의 손이 순간적으로 비추어졌던 것이다. 시체처럼 푸르스름하고 야윈 손에 몇 년 동안 깎지 않은 듯한 손톱이 이리저리 비틀리며 길게 자라나 있었다. 놀라서 다시 거울을 확인해 보니 빈약한 근육에 내 팔이 비칠 뿐이었다. 요새 갑자기 공부 양을 늘려서 신경이 예민해진 탓일까? 어쨌든 기분이 나쁘다. 불길하다. 나는 그 거울을 고시원 밖에 쓰레기통 옆에 가져다 버렸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자신의 온갖 흔적을 남긴다. 한 사람이 살다 간 공간은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들이 남는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사념까지도 말이다. 흉가나 폐가의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것은 유령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흔적들 때문일 것이다. 요사이 만화나 드라마의 심령 미스터리 물의 단골로 등장하는 사이코메트리라는 초능력도 알고 보면 세 자릿수 곱셈을 순식간에 해내는 것과 같이 조금 특이한 능력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결국 이러한 수많은 흔적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감지해내고 순간적인 통찰력으로 조합해서 과거의 일을 파악해내는 능력일 것이다. 그런 특수한 능력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보면 흔적들을 조합해서 의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의 경우가 그렇다. 하루에 한 번씩 방 청소를 하면 전 주인의 온갖 흔적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바닥을 닦을 때마다 긴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책상에는 적당히 원하면 핑계가 생기고 간절히 원하면 방법이 생긴다 따위의 명언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고 싶다와 같은 신세 한탄이 칼이나 볼펜으로 낙서되어 있었고 책상과 벽 사이의 좁은 틈에서는 종이 박스를 뜯어서 접어놓은 것과 레코드판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흔적들이 주는 정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전 방주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음악을 좋아하는 고시 준비 중인 여자 혹은 긴 머리의 남자라는 것이었다. 남성 전용 고시원이니 여자일 리는 없고 머리가 긴 남자일 확률이 높았다. 물론 이런 생각에 약간의 비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 레코드판에 담긴 음악이 70, 80년대 하드록이라면
이런 생각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올드락 팬 중에는 로커처럼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레코드판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던 나는 책상과 벽에 틈새에서 레코드판을 발견하는 순간 숨겨진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흥분했다. 아쉽게도 커버가 없어서 어느 앨범인지는 알 수 없었다. 손바닥으로 레코드판의 표면을 쓸어 먼지를 닦아내니 검은 광택이 살아났다. 찬빗으로 빚은 머릿결같이 매끈하고 반질반질한 표면에 음의 흔적을 담은 동심원들이 육상 경주 트랙처럼 겹겹이 들어서 있다. 우리 뇌의 주름에 정보가 저장되듯이 이 골에 음의 진동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바늘은 그 골 사이를 다니면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해내고 앰프는 그 떨림을 증폭시켜 스피커를 통해 장엄한 소리를 뿜어낸다. 어렸을 적 에디슨 전기를 읽다가 축음기의 발명 원리를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있다. 턴테이블에 올리는 기본적으로 축음기와 똑같다. 축음기의 원통에는 얇은 주석으로 된 가느다란 볼이 파여져 있고 그 사이를 바늘이 지나다닌다. 바늘은 음성을 감지하는 떨림판과 연결되어 있다. 바늘을 골에 넣고 원통을 돌리면서 말을 하면 음성의 진동은 떨림판을 통해 바늘로 전달되고 바늘의 떨림은 그대로 원통 표면의 골에 기록이 된다. 즉 바늘은 자신의 흔적을 축음기의 골에 새겨서 남기는 것이다. 재생은 그 정반대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진동이 기록된 골에 바늘을 넣고 원통을 회전시키면 바늘이 골을 다니면서 떨림을 감지해내고 그 진동을 떨림판에 전달해 소리를 재생시킨다. 물론 현대의 음향 기술에 비해 턱없이 작고 질이 떨어지는 소리였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아이디어였다. 소리의 흔적을 저장해 두었다가 거꾸로 그 흔적을 통해 소리를 부활시킨다는 역발상에 나는 전율을 입혔던 것이다. 내가 CD마저 MP3 파일에 밀려 사물해가는 요즘 시대에도 틈틈이 골동품 가게에서 레코드 수집에 열중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어떤 가수의 흔적이 담긴 레코드를 얻는 것은 그 가수의 신체 일부를 소유한 듯한 묘한 만족감을 준다. 이제 이 흔적을 재생시키면 어떤 존재가 생명을 부여받고 부활할 것인가. 비틀스가 튀어나올지 아바가 튀어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틀어보고 싶었지만 내 오디오는 대전에 있는 집에 있어서 무리였다. 할 수 없이 나는 형민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스터디 모임 때 턴테이블을 들고 오려고 했다. 조금 무겁긴 하겠지만 밥은 이럴 때 사라고 있는 것이다. 형민에게서 빌려온 턴테이블은 덴론 DP300F 모델이었다. 고가 모델은 아니었어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다. 무엇보다 포노 앰프 내장식이라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을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헤드폰을 썼다. 맙소사. 낡은 레코드판에서 부활한 것은 다름 아닌 레드 제플린이었다. 그것도 명반 중의 명반으로 꼽히는 4집 앨범이었다. 록의 황제라고 불리는 레드 제플린답게 4집 앨범은 모든 곡이 명곡이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트랙에 있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나로 하여금 전공서적을 던져버리고 기타를 잡게 만든 바로 그 곡이었다. 막바늘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지나 다섯 번째 곡인 미스티 마운틴 호브로 이동할 때였다. 아주 미세한 잡음이 헤드폰에서 속삭이듯 들렸다. 뭐지? 신경을 긁는 미세한 쇳소리. 볼륨을 살짝 키워보았다. 잡음도 함께 커진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듣기 힘든 미세한 소리였다. 커버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레코드판이다 보니 표면에 잔 스크래치가 있어서일까. 하지만 이 소리는 스크래치로 인한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아주 약하게 여자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끊어질 듯이 이어지며 들려왔다. 볼륨을 최대로 키워보았다. 흐느끼는 소리도 나를 향해 달려들 듯이 점점 커졌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턴테이블에서 레코드판을 꺼내었다. 이것에 담겨있는 것은 레드 제플린의 음악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누군가의 흔적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으로의 재생을 꿈꾸는 그 어떤 흔적이 어떤 사람의 원한이나 바람이 너무나 강하면 그것이 사진기나 테이프 리코더에 남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심령사진이나 가수의 앨범에 귀신 소리가 녹음되는 경우가 그렇다. 어떤 연예인은 그것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해 먹기도 한다. 하지만 어지간한 레드 제플린 광팬인 나조차도 사집에 이런 소리가 녹음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이것은 대량 생산품이다. 어느 하나에만 이런 소리가 삽입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문득 나의 뇌리에 배거드 마스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배거드 마스킹이란 한때 악마주의 밴드 사이에서 유행했던 수법으로 곡의 단어 철자를 거꾸로 삽입해서 자신들의 은밀한 메시지를 레코드판 뒷면에 기록하는 수법이었다. 메시지는 주로 악마를 찬양하거나 마약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레드 제플린의 4집 앨범은 유난히 배거드 마스킹 논란이 많았던 앨범이다. 어쩌면 이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배거드 마스킹의 일종일지도 모른다. 나는 판을 뒤집어서 아까의 위치에 바늘을 얹어 놓았다. 내 생각은 맞았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묘한 불협화음 속에 여자의 속삭이는 듯한 한마디가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들려왔던 것이다. 어두워, 답답해, 날 어서 이곳에서 꺼내어줘. 후텁지근했다. 벌써 젖은 티셔츠 몇 개를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었는지 모른다.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밀폐된 고시원 안은 밤이 되어서도 찜통이었다. 조그만 선풍기 한 대가 내 등에 점막처럼 들러붙는 땀을 간신히 말려주고 있었지만 찜통 더위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부하는 틈틈이 문제의 레코드판이 생각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레코드 뒷면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날 나는 그것을 턴테이블과 함께 형민에게 들고 갔다. 형민은 판을 뒤집어서 몇 번 들어보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했다. 형민의 귀는 유난히 감각이 뛰어났다. 절대 음감에 가까워서 함께 밴드 활동을 할 당시 멤버 중 누군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귀신같이 잡아내곤 했다. 그런 형민의 말이었기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들어봐도 레드 제플린의 신나는 곡만 들릴 뿐 어디서도 잡음은 들리지 않아 고개를 갸웃했던 것이다. 저번에 거울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게 신경이 예민해진 탓이었다. 사람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환각이나 환청이 들리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한다. 요즘 나의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정도가 고작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레코드판은 안 쓰는 앨범 재킷에 넣어서 옷 수납 상자 바닥에 보관해 두었다. 자꾸 시선이 닿으면 그 소리가 되살아나서 내 뒷덜미를 움켜잡을 것만 같았다. 레코드판에 대한 생각을 접고 다시 문제지로 의식을 돌려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날씨가 너무 더웠다. 얼린 컵에 맥주 한 잔 생각이 간절했다. 모의고사 1회 분량을 풀고 편의점에라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벌써 고친 건가? 내일 중에나 수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누군가 드라이 아이스를 입에 물고 입김을 풀어주는 듯이 서늘한 바람이었다. 등줄기에서 살얼음이 부서지는 듯한 냉기가 느껴지며 축축한 땀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다. 비오는 날 삽으로 땅을 파헤칠 때 피어오르는 듯한 비릿한 흙냄새였다. 끼익 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린다. 쇠기둥에 천 같은 것이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 같았다. 잘 들었나? 또다시 펜을 놓고 신경을 곤두세워 보니 내 뒤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미묘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내 뒤쪽에서, 그것도 상당히 위쪽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분 나쁜 마찰음에서 묵직한 질량감이 실려 있었다. 선뜻 뒤돌아보기가 왠지 겁이 났다. 끼익, 끼익, 빌어먹을 거울을 치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개를 들어 커튼에 투사되는 시간을 확인한다. 새벽 1시 25분. 그러나 곧이어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의 커튼에 투사된 시간은 검게 지워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끼익끼익하는 소리에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내 등 뒤에서 흔들거리는 무엇인가가 시계추처럼 진자 운동을 하며 프로젝션 시계에서 투사되는 빛을 가로막고 있었다. 저번에 총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거 꽤 튼튼한 거예요. 쇼붕도 건물 지을 때부터 벽 속에 묻혀 있던 거라. 사람이 매달려도 끄떡없어요. 사람이 매달려도 끄떡없다라. 그렇다면 누군가가 주사액을 척수에 찔러 넣는 것처럼 등골이 싸해졌다. 그 순간에도 끼익거리는 소음에 맞춰 흔들리는 그것은 시계의 빛을 규칙적으로 가로막고 있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나보다 먼저 이 방에 살았던 누군가도 그런 이유로 거울을 달았을지도. 끼익끼익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그때마다 내 심장은 나사처럼 바짝바짝 죄어들었다.
모의고사 문제지를 무심코 구겨 쥐었다. 문제지가 땀에 젖어 찢어진다.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한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며 돌아보려는 순간 툭!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튕겨 오르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뭘 그리 놀라세요? 내가 더 놀라겠네. 창민은 화들짝 놀라서 내 어깨에 얹은 손을 거두어들였다. 아직 안 주무시면 출출하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요 뒤쪽 주차장 화단에 제가 심은 건데요. 벌써 먹을 만큼 여물었지 뭡니까? 창미 큰 유리 그릇에 든 삶은 옥수수 2개를 불쑥 내밀었다. 나는 놀란 표정을 간신히 추스르며 그릇을 받았다. 혹시 아까부터 제 뒤에 서 계셨어요? 네. 아니요. 방금 들어왔어요.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혼자 먹기도 뭐해서 실은 좋은 소식도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어떤? 저번에 7급 시험 봤다고 했잖아요. 합격했어요.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창민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기도하듯 두 손을 잡았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인 듯했다. 합격률이 희박한 시험에 응시하는 절박한 심정이면 누구나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창민의 합격 소식을 듣고 나니 나도 다시 교회에나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창민이 다녀가간으로 다시 평상시대로의 일상이 돌아왔다. 조금 전까지 나를 주술처럼 휘어감았던 공포는 감쪽같이 증발해버렸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1시 28분이었다. 고작 3분이 지났을 뿐인데 30분 동안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난 기분이었다. 다시 공기가 후텁지근해진다. 등에서 구슬처럼 솟아나는 끈적한 땀이 티셔츠를 축축이 적시고 있었다. 7월이 순식간에 지나고 8월이 되었다. 그동안 나의 일상은 극기의 반복이었다. 학원 독서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고시원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시험은 하루하루 피스톤처럼 무자비하게 공기를 밀어붙이며 다가왔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 숨 막히는 생활에서 탈출할 구멍이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모두들 이번 여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각오로 목석처럼 앉아 공부에 몰두했다. 그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인내해내야 비로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인생이 걸려있다는 위기감을 생각하면 그동안 고시원에서 경험했던 몇 번의 이상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그만큼 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는 증거였다. 지친 몸으로 학원에서 돌아와 방문을 열어보니 책상이 엉망진창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며칠째 정리를 하지 못했다. 창가에 내놓은 파리지옥도 물을 주지 않아 누렇게 말라 죽어 있었다. 식충식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무색하게 초라하게 죽은 녀석을 보니 왠지 안쓰러웠다. 잠깐 뭔가가 달라져 있다. 항상 쩍 벌리고 있던 덫 한 개가 조개처럼 오므라들어 있었다. 덫의 양쪽 끝으로 기다란 털이 살짝 삐져나와 있다. 조심스럽게 덫을 열고 그것을 꺼내어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방 청소를 할 때마다 나오는 의문의 머리카락.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청소할 때 바람에 날렸다가 우연히 파리지옥의 잎사귀 위로 올라갔을까?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파리지옥은 그것을 모기 대신 영양 공급원으로 삼았을 것이다. 나는 파리지옥을 뿌리째 뽑아서 비닐봉지에 쌌다. 아무래도 전자모기향을 사야 할 것 같았다. 제길 또다시 팔뚝이 따끔거렸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팔뚝을 북북 긁었다. 이건 뭐지? 팔뚝을 긁은 내 손톱에 머리카락이 한 올 걸려 있었다. 긁은 자리를 자세히 보니 긴 털이 한 가닥 자라고 있었다. 15cm 정도 되는 긴 털이었다. 다리에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얇은 가닥이었기에 내가 그동안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 몸에서 자란다기보다는 외부에서 내 땀구멍을 향해 찔러 들어온다는 표현이 맞았다. 매일 밤 나를 물던 모기들의 정체는 이것이었을까? 도대체 이 머리카락들은 어디서 온 것들일까? 그동안 얼마큼이나 내 몸속에 들어왔을까? 이런 것들이 정충처럼 편모를 꿈틀거리며 내 몸속을 파고들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혐오감이 밀려왔다. 털을 뽑자 뜨끔하는 통증과 함께 그 자리에 피가 한 방울 맺힌다. 끊어지고 남은 가닥이 유리 파편처럼 내 몸속에 박혀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찜찜했다.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이물질이 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이나 뇌에 박혀 기생하는 장면이 나도 모르게 상상되었던 것이다. 머리카락은 어디에서건 나를 따라다녔다. 고시원에 온 이튿날 한바탕 바닥 걸레질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나왔다. 그 후로도 청소를 할 때마다 몇 올씩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곤 했다. 파리 지옥에 덫에 걸려있던 머리카락. 내 몸을 모기처럼 따끔따끔하게 찔러오던 바로 그 머리카락이었다. 머리카락들의 평균 길이는 50cm에서 70cm였는데 어떤 것은 1m 가까이 되는 것도 있었다. 머리카락의 주인이 여자라고 쳐도 비정상적으로 긴 머리카락이었다. 내 머리카락일 리는 없으니 밖에서부터 유입된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범인의 지문을 찾으려는 형사처럼 방안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한 평도 안 되는 폐쇄 공간에 특별히 이상한 곳은 없었다. 그때 우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건물 전체가 약동하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실내 기온이 올라가자 중앙 냉방 장치가 가동했던 것이다. 차가운 공기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내 방 천장에 헌기구로 샤워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때 환풍구에서 가느다랗게 흩날리는 몇 오의 머리카락이 내 눈에 포착되었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 보니 서너 가닥의 머리카락이 환풍구에서 삐져나와 해초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머리카락들은 중앙 냉방 장치에서부터 에어컨 바람을 타고 날아 들어온 듯 싶었다. 나는 의자 위로 올라가 그중 가장 긴 가닥을 잡아서 살살 당겨보았다. 머리카락의 근원은 내 예상보다 훨씬 먼 쪽에 있는 듯했다. 몇 바닥을 꼬아서 잡아당겨봐도 끄떡없었다. 머리카락을 잡은 손에 힘을 주자 툭 하고 끊어졌다. 그 순간 날카로운 금속성 비명소리가 쨍하고 나의 뇌 속을 파고들었다. 그 소리에 놀란 나는 균형을 잃고 의자에서 넘어졌다. 바닥에 쓰러진 나의 눈에 남은 머리카락들이 환풍구 속으로 살아있는 촉수들처럼 기민하게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총무실에 들어갔을 때 총무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중이었다. 넓은 잎사 귀가 갈퀴처럼 갈라지고 줄기에는 선인장처럼 가시가 나있는 기분 나쁜 모습의 식물이었다. 총무실에는 고시원 특유의 향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뭐죠? 이 냄새는? 그 식물은 또 뭡니까? 나는 구역질을 참으며 말했다. 아, 이건 아키실론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향이 참 독특하죠.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 집중이 잘 된대요. 진에게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2차 대전 때는 모르핀 대용으로 사용하게 됐답니다. 속이 울렁거리는 약효는 없나요? 내가 비꼬듯이 묻자 총무가 대답했다. 하하, 저도 처음엔 그랬죠. 생김새도 괴상하게 생긴 녀석이 냄새까지 고약하니까요. 솔직히 향기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향기가 없으면 안절부절못해지고 집중이 안 되더군요. 준영 씨도 처음엔 괴롭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것은 금단현상이다. 저 식물은 혹시 마약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설마 도심 한복판의 고시원에서 마약을 재배할 리가 있겠나 하는 상식에 가려져 금방 의식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요즘 유행하는 향기요법, 바람을 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과대 광고로 팔리는 특이식물일 것이다. 냄새도 냄새지만 제 방에 머리카락 좀 어떻게 해주세요. 머리카락이란요? 에어컨 환풍구로 끊임없이 들어와요. 길이는 한 50cm에서 긴 것은 1m까지. 아무튼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한번 봐드리죠. 총무가 드라이버를 들고 총무실을 나섰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드라이버로 환풍구를 뜯어낸 총무가 환기 통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머리카락 같은 것 안 보여요? 나는 밑에서 의자가 돌아가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없어요. 아무것도. 먼지 밖에는요. 총무가 의자 아래로 내려와서 검정으로 시커멓게 변한 마스크와 장갑을 벗었다. 괜히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지만 일단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혹시라도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공부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셔서 헛것이 보인다고 해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한결 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혹시... 네.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죠.
나는 옆방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다가 꼭 참았다. 머리카락과 더불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옆방 247호실의 소음이었다. 특정한 시간대 새벽 1시 전후만 되면 어김없이 벽을 두드려댔다. 처음에는 내가 시끄럽게 해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난데없이 벽을 때려 부술듯이 두드려대는 것이었다. 가끔 싫어. 어서 여기를 너희들은 죽여. 따위에 알 수 없는 소리도 섞여 들렸다. 일종의 잠꼬대 같았다. 가뜩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같은 소음이 매일 반복되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그제야 왜 총무가 처음에 이 방을 내주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되었다. 참다 못해서 나는 포스트잇에 메모를 했다. 매일 밤벽을 두드리는 소리에 공부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해서 힘든 수험 생활을 잘 이겨냅시다. 그것도 내용을 겉에 떡하니 써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읽어볼 테니 메모지의 뒷장에 쓰고 겉으로 보이는 면에는 뒷면을 봐주세요 하고 작은 화살표를 그려 넣었다. 나로서는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한 셈이었다. 이 정도까지 예의를 갖춘 요구를 못 본 채 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눈에 띄기 좋게 옆방 손잡이 바로 위에 붙여놓고 밖으로 나갔다. 형민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 요즘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 같았다. 가끔은 맛있는 식사와 적당한 수다도 수험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 검은 구름이 낮게 감돌고 있었다. 나는 다시 올라가서 우산을 가지고 나올까 망설이다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그대로 뛰어갔다. 김치가 맛있네. 형민이 연신 김치를 입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내가 요새 발굴한 맛집이야. 이곳에서만 벌써 30년째 하신대. 할미 감자탕이라고 TV 음식기행 프로에도 소개된 맛집이었다. 리포터가 맛의 비밀을 묻자 시어머니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주인 아주머니는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땅에 묻는 방식으로 김치를 발효시키는 것이 비결이라고 대답했었다. 예전에는 고시원 뒤쪽의 텃밭에 묻었는데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는 서울 근교의 농가 마당에 묻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수해 온다고. 그나저나 머리카락이 뭐 어떻다고? 응, 매일 바닥을 닦아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또 나와.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을 타고 날려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쪽으로 유입되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저번에 그 여자 목소리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쪽은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또 그 소리냐? 그 고시원에 무슨 귀신이라도 산다는 거야? 독실한 크리스천답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돼지 무리들에게 나온 기록도 있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사도 형님께서 오죽하시려고. 내가 말을 잘못 꺼냈다. 더 이상 듣다가는 먹다 체할 것 같아 내가 먼저 항복 사인을 보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실은 요새 시험에 들고 있다고. 무슨 시험? 사법고시? 외무고시? 농담하지 마. 나 심각하니까. 1년 전에 우리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알지? 안 그래도 그 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번엔 어머니마저 간암으로 입원하셨어. 의사가 그러는데 상태가 심각하시대. 어머니 연세도 있으셔서 수술을 하긴 하겠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 내 뒷바라지 하신다고 병원비도 아끼시더니 결국 어머니까지 어떻게 되시면 난 어떡하니. 이래서야 공부나 끝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형민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었다. 여태껏 번도 나에게 약한 소리를 한 적이 없는 강인한 녀석이었다. 그만큼 요즘 형민의 주위를 둘러싼 상황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이었다. 너같이 착하고 신앙도 좋은 녀석이 왜 이런 일들만 생기는지 모르겠다. 아버님도 참 좋은 분이셨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긴 하지만 남에게 큰 해는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져. 힘내 임마. 우리 인간은 당구공이고 하나님은 허슬러라고도 하잖아. 마세이 몰라? 지금은 이 방향이 아닌데 해도 결국에 세네르의 쿠션 먹고 제일 곤란한 공에 딱 하고 맞는다니까. 왜 성경에도 의인인 욥의 고난이 나오잖아. 처음에야 재산도 잃고
자식도 죽지만 나중엔 더 큰 재산과 더 나은 자식을 받잖아. 너도 결국 좋은 쪽으로 될 거야. 나는 어줍지 않게 옛날 설교 시간에 주워들었던 일을 떠버리며 형민을 위로했다. 하지만 사랑했던 자식들을 다 잃고 나서 새로 얻은 자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지? 양적으로 보상받으면 그 끔찍한 슬픔이 다 잊힌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에게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을 새로 주신다고 해도 지금 우리 부모님하고 바꾸진 않을 거야. 자식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형우의 반론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우린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 장님격이군.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이제 한계야. 동생 2명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어. 올해도 합격이 안 되면 막일이라도 해야 돼. 절박하다고. 아, 요즘엔 신입생 때 너랑 같이 음악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재미있던 시절이었지. 그때 함께 음악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우리의 모토 말이야. 물론 우리는 둘 다 입을 모아 동시에 말했다. 합주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너도. 식사를 끝내고 문을 나서니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